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 공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과의 직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 이번 공격 결정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이 의료장비 성능 개선을 위해 원격 진료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이를 통해 원격 진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공군이 10기 국민조종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며 총 4명의 조종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국민조종사들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서울 아덱스 2025 에어쇼 행사장에서 비행 체험을 한 이후 국민조종사로 임명됩니다.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핵시설 포르도의 위성 사진. 폭격 흔적으로 보이는 여러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현지 시간 22일 새벽 포르도를 비롯해 이스파한과 나탄즈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작전명은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중의 망치입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미국은 이번 공습에 초대형 북한 벙커버스터를 처음으로 실전 투입했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공습을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습 편대는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 주의를 끌고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에서 날아오는 성동 격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란은 포르도 핵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아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에 군사적 대응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맞섰고 이스라엘은 미사일 요격 작전에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United States' brutal military aggression against Iran's peaceful nuclear facilities.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을 우방국의 입장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소식은 아직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하고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인데요. 미국의 개입으로 중동 분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미국이 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란에 2주 기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갑자기 직접 타격을 감행했을까요? 먼저 직접 타격 계획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되었던 시나리오고요.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과는 협상을 위한 접촉을 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의견 폭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실행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목표로 했던 핵시설은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 직후 성명에서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이유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중동 위기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란의 핵 위협은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협력을 통해서 이란의 시설을 본격적으로 공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은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전체로 전면전으로 또 확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여파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습을 당한 이란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이 공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또 어떤 입장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란이 만약에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약 4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미국도 다시 또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서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아주 미국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협력이 이번에 결실이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핵시설 공격의 여파로 해서 이제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현재 텔아비브를 공습을 했습니다. 아직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이 진행될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 옵션을 더 행사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확전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미국의 공습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 양국 간의 협력의 결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이란 외무장관과 핵 협상을 벌이긴 했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상황이 좀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중동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럽과의 대담은 실패했고요. 지금 이란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이란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회담으로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헐적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미국의 공습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바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란이 전적으로 수용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이러한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한 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정치 경제적 파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오는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도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란 내 상황과 우리 교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육군이 원격 진료 시스템 노후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를 확대하며 격오지 장병들의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진료 품질 향상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육군이 원격 진료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와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76곳 중 56곳의 장비를 새롭게 교체했고 부대 개편과 수요 변화에 따라 6곳은 운용 장소를 조정했습니다. 격오지와 훈련장 등 8곳에는 신규 시스템을 설치해 총 84곳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도 의료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2015년에 도입된 체계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병들은 24시간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의관과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 상태 확인과 의약품 처방까지 이루어집니다. 육군은 이번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과 진료 품질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응급 환자 대응과 전투 준비 태세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 확대와 노후 장비 교체는 단순한 장비 개선이 아니라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격오지 발굴과 장비 성능 개선으로 진료 여건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육군은 향후에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해 원격 진료 체계의 고도화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지난해 DMZ 내 북측 지역에서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는 활동을 식별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지뢰가 장마철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이나 한탄강, 북한강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한강 하구로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유실 지뢰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를 발견한다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병장 특별진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1960년대 육군에 입대해 30개월 이상 복무했지만 당시 규정에 따라 상병으로 전역한 월남전 참전용사 4명입니다. 육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병 만기 전역자 15,000여 명에게 병장 계급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특별진급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가 5성급 호텔 그랜드 워커힐의 조리장 조성현 셰프를 초빙해 급양병들에게 수산물 레시피를 직접 교육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운 여름, 훈련으로 지치고 힘든 장병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산물들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음식들로 탄생했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수협과의 협업으로 지난 19일 군수 2학교 조리실습장에서 장병들이 셰프에게 레시피를 배우는 수산물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병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뉴 구성부터 식재료 손질, 조리 과정 등 전반적인 급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국방부가 지정한 군 특성화고인 대구 상서고등학교 조리과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공군 급양병으로 입대를 희망하고 있고 힘든 장병들을 위해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급양병이 되고 싶습니다. 셰프님한테 요리를 배워서 제 요리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좋았습니다. 조성현 셰프는 이번 쿠킹 클래스에서 모둠 해물 크림 짬뽕과 쭈꾸미 샐러드, 갑오징어 제육볶음 등 다양한 레시피를 급양병들과 학생들에게 직접 전수하며 조리 노하우와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예, 오늘 이론과 이렇게 실기로 해갖고 레시피 공유를 같이 했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갖고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오늘 공군교육사령부에 와갖고 되게 뜻깊은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공군 교육사와 수협은 장병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공군이 10기 국민조종사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선발되는 국민조종사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받은 후 최종 선발됩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군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공군에서 10기 국민조종사를 선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조종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받은 후 최종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된 4명의 국민조종사들은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서울 아덱스 2025 에어쇼 행사장에서 비행 체험을 한 이후 국민조종사로 임명됩니다. 국민조종사는 T-50 또는 FA-50 항공기 후방석에 탑승해 하늘 위에서 조종사의 임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기 국민조종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한다면 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7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어제 FC 안양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챙기며 홈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전반전부터 거센 공세를 펼친 국군체육부대는
후반 중반 이승원 상병의 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어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홈경기에서 FC 안양을 1대 0으로 꺾고 홈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가동한 국군체육부대는 빠른 전환 패스를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반 4분 이동경 상병이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날리며 안양의 골문을 위협했고 9분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김승섭 병장의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반 막판까지 이어진 세트피스 공격에서도 국군체육부대는 상대 골문을 계속 위협했지만 골대에서 살짝 빗나가면서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시작 선수 교체를 한 국군체육부대에 이어 안양도 외국인 선수를 교체 투입하며 맞불을 났습니다. 후반 들어 안양이 흐름을 잡는 듯 했지만 국군체육부대는 박상혁 상병을 투입하며 다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후반 38분 이동경 상병의 코너킥 이후 혼전 상황에서 이승원 상병이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안양의 반박이 거세졌지만 국군체육부대는 수비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한 골을 지켜내면서 기분 좋은 홈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일단 제가 골을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운이 좋게 공이 딱 발 앞으로 떨어져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승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이제 3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져온 만큼 값진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승점 32점으로 리그 3위에 오른 국군체육부대는 오는 27일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와 21라운드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번 군솔솔 정부는 6.25 전쟁 75년을 맞아 남침의 선봉이자 지금도 적화 통일을 노리는 북한군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북한군에는 근위대 이름을 쓰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구소련군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물인데요.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부대들에게 러시아어로 그바라제이스카야라고 불리는 근위 칭호를 붙였습니다. 북한군 근위부대 역시 6.25 전쟁 당시 남침 과정에서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근위 칭호를 받았습니다. 먼저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방어선을 유린했고 서울 함락의 주공을 인정받아 근위 서울 칭호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 당시 북한군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서울 함락 이후 전차를 앞세워 남침하던 105사단은 포로로 잡힌 미군도 학살했고 이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전쟁 범죄 책임이 있는 북한군 지도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호칭을 가진 북한군 사단은 무려 2개나 더 있습니다. 근위서울 제3보병사단과 근위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이 서울 침공의 전과로 서울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 역시 남침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켰고 4사단도 서울대병원 학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안동 제12보병사단은 근위대에 속하지만 근위 칭호는 없습니다. 12사단은 우리 국군 6사단에 의해 춘천에서 대패를 당한 사단이며 사단장 전우가 김일성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진 남침 과정에서 안동을 점령한 공로로 1950년 9월 5일 안동 칭호를 받습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 적을 알아내기. 침략의 성공을 명확히 기억해야 다시는 75년 전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솔솔 정보 안지현입니다. 지난 20일 차세대 호위함 경북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경북함의 진수식 소식에 우리 군의 호위함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호위함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급 배치3의 두 번째 함, 경북함이 진수됐습니다. 선도함인 충남함이 취역한 지 5개월 만인데요. 해상의 대공, 대함, 대잠전에 특화된 호위함은 우리 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인데요. 우리 군의 호위함,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난 6월 20일 경남 고성에서 울산급 배치3의 두 번째 함인 경북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충남함에 이어 경북함까지 진수되면서 대공, 대잠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3의 두 번째 함인 경북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서 공중이나 해상에서 등장하는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가 있고요. 무장으로는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과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장착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방식을 적용해서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정형 소나, 예인형 소나를 장착해서 대잠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우리 군은 해상 방어와 전방위적인 해양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호위함 구축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호위함이 등장한 것은 1980년 1500톤급 울산함입니다. 울산함은 대간첩 작전을 위해서 많은 무장을 설치했는데요. 선체에 76mm 주포와 30mm 부포, 대잠어뢰, 폭레도 장착했고요. 80년대 후반엔 대함 미사일인 하품 미사일까지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사격 통제 장치와 음향 탐지기 등을 갖춰서 대함, 대공, 대잠전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서울함, 충남함, 마산함 등 모두 9척이 건조되면서 울산급 호위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 군은 노후화된 울산급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고 규모와 성능을 높인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첫 번째인 울산급 배치1 호위함은 2300톤급 인천급 호위함인데요. 해성 대함 미사일과 127mm 함포로 북한 경비정 초계함은 물론 중형 함정에도 대응하고 신형 소나와 청상어 어뢰로 잠수함을 탐지해서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해군 최초로 근접 방어 무기인 팔랑스를 장착해서 대공 방어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울산급 호위함과 달리 한미에 헬기 경납고를 구비해 해상 작전 헬기를 운영할 수가 있어서 해상 작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울산급 배치2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은 대잠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구급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인데요. 가스터빈과 전기 추진을 결합해서 전시에는 가스터빈으로 고속 기동을 하고요. 평시에는 전기 모터로 저속, 저소음 운항을 함으로써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고 소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울산급 배치2부터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도입돼 국산 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울산급 배치3, 기존의 호위함과 다른 점은 복합 센서 마스트의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요. 기존의 울산급 배치1과 배치2는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영했다면 울산급 배치3는 복합 센서 마스트의 위상 배열 레이더로 동시에 다수의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함으로써 함대 방공의 최후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최신의 국산 호위함들은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 맞춰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 사우디 군사협력위원회의 11명의 합참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안보 정세 평가와 군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 협력, 방산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양국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 전쟁 중 전사한 메흐메트 찰라르 튀르키예 육군 이병의 인식표를 현지에 거주하는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1951년 4월 14일 전사한 고인은 부산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 영웅으로 구규다는 유품을 가족 품에 돌려드리며 영웅에 숭고한 넋을 추모했습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83기 군종장교 48명이 임관했습니다. 종교 분포는 기독교 19명, 천주교 16명, 불교 12명, 원불교 1명이며 이 중 38명은 대위, 10명은 중위로 임관했으며 장병의 삶을 지키는 영적 리더로서 공동체의 안정과 신앙 지원을 통해 군의 무형 전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어둠의 그림자 길게 남겨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돌아올 나를 가슴에 품고 조국의 빛을 마음속에 새겨. (6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특히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8월 초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 남쪽으로 위치하고 오늘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 강원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은 종일 오전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경기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계룡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도 잦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강수 종료 후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의 오름폭은 크지 않으나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